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7일이고요. 아침 뉴스 7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자, 어제 하루 종일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명백하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경고한다, 이러다가 검찰이 감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유승민의 특정 부위 침해에 대한 주장이었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민과 그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의 사진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그 문제도 일단락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도 이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 사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후보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입장에서는 경기지사 사퇴 일정을 민주당과 조율하고 있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이 경기지사는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뛰어야지라는 생각들이 많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경기지사를 계속 수행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일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문재인이 엄중 경고한 것이다 라는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청와대에서 정치에 개입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재명 본인도 무언가 느낌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쟤들 이기려고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거기 아니냐? 그렇지가 않죠. 이미 탄탄하게 굳어져 있는 양측의 지지세가 한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이명박 대 정동영 그 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한쪽이 압승을 거두게 되겠죠. 어쨌든 핵심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성남 간부 수첩에 이재명 지시, 대장동 민영 검토, 원주민도 민영을 지지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JTBC가 수첩을 하나 입수했다고 합니다. JTBC가 입수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죠. 2010년 성남시 업무 수첩이라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성남시 고위 간부가 사용하던 수첩입니다. 결국에는 성남시 고위 간부가 수첩을 JTBC에 넘겼다는 것은 작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수첩에는 업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민영 검토, 이 전직 간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영개발을 검토하는 것을 접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임기는 2010년 7월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취임 직후부터 대장동 개발을 의욕적으로 챙겼습니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영무수첩에도 그런 상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8월 16일 대장동 주민대표 3명이 시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8월 30일 대장동 지구 지정 관련 주민 제안, 대장동 주민 면담 시장실이라는 문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 A씨는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적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A씨, 당시 성남시 고위간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민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방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안을 준비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A씨는 처음에는 LH가 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인 정리만 해서 LH와 추진하는 건데, 사장 지시가 내려온 뒤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검토를 접었다고도 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로 한다니까 사실은 더 이상 못했어요. 그때 민영 검토가 어려우니까.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체에는 남욱, 정영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천억 배당금 논란이 벌어진 화천대유 관계자 천화동인의 주주들이라는데요. 두 사람은 대장동 토지를 32% 넘게 매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재명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개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업무에 적힌 대장동 민영검토란 대목과 관련해서 JTBC가 원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이 민영개발을 주장하며 옹호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변호사를 만난 것은 2008년 즈음이라는데 LH가 하는 공영개발 대신 민영개발을 원주민들이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친분이 있었던 이재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도 하네요. 대장동 원주민, 30년 전부터 이재명이 대장동 사람들이랑도 가까워요. 제2의 고향이라고. 설명을 들은 이재명은 민영개발을 지지했다는 게 원주민들 주장입니다. 대장동 원주민, 이렇게 민간개발을 하려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이 대장동은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장동은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원주민과 개발업자 관계자 모두 민간개발 촉구 집회에서 이재명이 연설부했다고 합니다. 공영개발 안 된다고 대장동 민간개발해야 된다고 옹호를 해줬어요. 주민들이 하는 제안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박수 받고.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대장동은 공공개발을 염두에 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을 못했냐. 이재명,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익 100% 환수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나 이재명은 민영개발 우선이라고 10대 공약에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약속을 한 바가 있죠. 성남시 주도라는 문구도 함께였습니다. LH랑 안 하겠다라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안 하지만 민영개발이지만 성남시가 주도해서 민영개발을 하겠다. 민관합동사업이다. 민영개발을 지지했다는 원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관계자 대장동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걱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면서 이재명은 순수 민간개발을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만 열면 뭐라고요? 그리고 이 수첩 누가 만든 것이냐. 작성자는 2010년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이고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직책은 밝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 간부들은 시장 지시사항을 받으면 모여서 메모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수첩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의회 관계는 법대로 하라, 모든 권한을 동원하라 같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년치 업무 수첩을 저희가 다 뒤져봤는데요. 업무 수첩에는 이런 시장의 지시사항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부의 경력과 담당 업무도 확인을 했는데 매일매일 날씨와 기온까지 수첩에 적혀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연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다는데 자, 공무원들의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대장동 사업은 공영도 민영도 아니라고 합니다. 반공영, 반민영, 민관 합작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재명도 공영이라고 편의상 쓸 뿐이지 사실은 반공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재명이 민간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자 민영개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 뺏어서 딴 사람들이 싼 값에 뺏어서 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조였던 거죠. 원주민들은 망한 겁니다. 어쨌든 원주민들은 공영개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영 대신 민영개발을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LH가 공공개발하는 건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영개발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재명 측에서는 반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잘못 얘기했다. 주민이 참여한 민관합작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완전 민영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주민도 이재명의 뜻을 잘못 이해했고 공무원도 이재명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자, 이재명,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그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지 설계한 건 그 개발 이익을 그건 민간 사업자들이 내부에서 스스로 설계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2014년에 성남시가 남욱 등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의회 속기록에서 한 시의원이 민간업자들이 떠나갔느냐고 문자개발 담당 공무원이 떠나간 것이 아니다. 대장동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이들을 배제할 방법, 또 이들의 이익을 제한할 방법을 만들었어야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지시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이 됐고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성남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아니다 라는 취지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어차피 공무원 출신들은 자기가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고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경기지사를 사퇴하는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 느낌이 조금 안 좋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얘기 들어서 뭐예요? 그런데 자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른 국민의 50% 대장동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은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 측근, 신복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재명의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데요. 근거로는 2010년 성남시장 첫 출마부터 알고 지낸 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이 됐고 2014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운동을 도운 뒤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됐다. 당연히 측근이라는 거죠.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 국민의 49.7%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도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 어제 얘기한 거 아주 속 시원했죠.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배임 범죄다. 이재명, 유동규가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이다. 검찰을 향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로 수사하느냐. 잘못을 하면 검찰도 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공공개발을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너는 왜 못 빼앗냐고 한다. 명백한 적반하장이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수천억대 배당금에 대해서도 저는 도둑들로부터 빼앗아오는 설계를 한 거다.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는 자기들이 한 것이다. 저는 5,500억을 민간사업자에게 뜯었다. 저는 배임이 아니라 갈취를 했다. 저는 마귀 얘기를 했던 이재명이 이제는 또 도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도둑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도둑으로부터 갈취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원주민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 원주민들이 주가 돼서 뭘 한 것이 아니라 그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도대체 마귀랑 도둑이랑 손을 왜 잡습니까? 마귀 도둑 말고도 민간 사업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기업들이 세고 셌는데 왜 성남에서만 저런 정체를 알 수 없는 도둑들, 마귀들이 횡행했고 그 마귀들과 굳이 손을 잡았다는 겁니까? 본인 입으로 지금 도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다 도둑입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 사업자가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민간 사업자가 도둑이래요. 그러면 왜 그 도둑이랑 손을 잡았냐니까? 배임이 아니라 갈취랍니다. 도둑에게서 자기가 갈취해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 도둑이 어디서 뺏은 건데. 박용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이재명이 책임질 상황 오면 민주당도 폭망한다. 이재명이 책임진다는 게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동규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자기가 도의적 유감 표명 정도는 하겠다까지 나왔죠. 책임진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유감 표명. 근데 그 상황이 되면은 이재명만 대통령이 못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폭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이낙연
대장동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화합이 쉽지 않다. 이재명 원팀으로 가야. 이거 원팀으로 갈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왜 민주당 소식을 전해주느냐? 이것은 지금 대선 자체는 거의 그 흐름이, 국민들의 마음이 쟤들이랑 갈 수가 없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와서 이재명을 교체하고 이낙연이 된다고 한들 이낙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후보가 돼서 이대로 간들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죠. 각 편의 결집도를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원래는 반반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반반 싸움으로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원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이재명이 아니까 원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경선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대장동 때문에 경선 이후 원팀 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안에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연 측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두 캠프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는데요. 민주당은 경기 서울 지역 경선과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낙연 측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했습니다. 이낙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 수사가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불안한 후보라고 몰아붙여온 이낙연이 대장동 의혹이 향후 원팀 구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낙연 선대위 부위원장인 박정 MBC 라디오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워낙 쇼킹한 사건이다 보니 계속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경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당이 하나의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른 아까 얘기했지만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얘기했죠. 이재명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참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유튜브가 아니라 열린민주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요. 진짜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열린민주당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선인데 이미 대통령 후보 됐습니까? 말 들어주는 게 그쪽밖에 없는 거죠. 누가 후보가 되든 머리 뽑아서 집신을 만드는 일이 있더라도 원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되면 협박이에요. 어차피 내가 후보가 됐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머리카락 뽑아서 집신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된다. 남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민주당 폭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51% 결정권만 가지고 최대 함께 역할을 나눠서 모두의 승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1% 결정권. 회사에서 이사회 할 때 51% 결정권이 있으면은, 그죠? 주주총회 할 때 51% 결정권만 있으면은 거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이 진짜 보면은 잔머리는 진짜 뛰어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가 실권을 내려놓을 테니 우리 원팀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재명은 나한테 51% 결정권만 주세요. 나머지는 나눠 가질 테니. 니네들은 49% 의결권만 갖고 가세요. 나는 51% 갖고 갈게요. 이게 무슨 참 어이가 없죠. 야, 김병우. 이낙연 측의 본선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당신과 민심이 화천대유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표로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정권 재창출에 함께 일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캠프 소속 한 의원, 경선 기간 양 캠프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원팀이 되기까지는 경선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야. 끝까지 안 됩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분화되는 친문, 청와대 의중의 촉각. 친문이 이재명과 이낙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친문 중 전재수, 박주민, 민영배 등은 이재명 캠프로 갔고요. 홍영표, 박광원, 윤영찬, 정태호는 이낙연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통적인 사람들은 이낙연을 돕는 거고, 그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재명 쪽에 있다고 봐야죠. 당내에선 이제 친문이 아닌 친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문심은 무엇이냐?
여권의 핵심 관계자, 경선 이후에도 문재인의 영향력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친문과 친명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여권 내부의 변수다.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불러들인 거 보면 지금 강경 친문이라고 하죠. 친조국 세력들은 이재명 쪽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전통적인 친노 친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낙연 쪽인데 문재인의 마음은 분탕으로 기울고 있죠. 예, 원팀 아닙니다. 이재명 뒤집겠다가 이제 문재인 생각이죠. 문재인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이재명 태도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뻔뻔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제가 책임진 겁니다. 제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 사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이 지금 나선 거는요. 이재명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사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후보를 할 사람에게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조심을 해라. 그럼 유세는 어떻게 다녀요?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장동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내고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세가 됩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가능하면 이재명을 마지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노무현이 대선을 앞두고 정동영 결국에는 이명박 정동영으로 붙었던 이명박 대통령 됐던 대선을 앞두고 판문점을 넘죠. 쟤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진짜로 문재인 속마음에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이것도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일부러 정치적 의미를 담아 발표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문재인이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언급한 뒤 입장이 나왔다는 등의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문재인은 대장동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한 여권의 핵심부의 해석은 분분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입장이 나온 시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데요.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 침묵해오던 청와대가 입장을 낸 것은 5일이라는 거죠. 10월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성공하며 대선 본선 직행 가능성을 굳힌 직후라는 겁니다. 여권 고위 인사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상 이재명을 후보로 전제하고 나온 본선용 메시지에 가깝다면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부담을 진 청와대로서는 이번 사태가 LH 사태처럼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했던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번 입장 표명에는 관련 의혹에 초강경 노선으로 대응해온 이재명의 태도가 본선까지 지속될 경우 선거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재인의 우려가 담겨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인사 이재명이 의혹 초기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대응하면서 이어진 특혜 의혹 해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버렸죠. 말이 꼬여버렸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도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할 경우 사소한 추가 의혹에도 대응하기 힘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쪽 입장이에요. 결국 이번 메시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진 이재명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문재인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성격이 있다. 경고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입장 표명을 할지를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와대 인사 본지에 나는 입장 표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입장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 쪽에 물어보라고 청와대 인사가 얘기했어요. 내부에서도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다는 뜻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청와대 안에도 친 이재명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 나오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권 바뀌면. 근데 이재명이 그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상 뭐 그대로 지금 나눠가지고 이낙연 편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안에 있어요. 쟤들은 저런 애들이에요.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인사, 문재인의 동의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가기는 어렵다면서 입장이 발표된 거는 대통령의 의중이, 문재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후보들이 청와대 입장 표명에 정면 반발할 경우 자칫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율이나 공감은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 입장 표명에 대해 이재명 캠프의 박주민, 청와대도 이 사안이 명명백백히 규정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고요. 이낙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마음속으로 문재인은 이재명이 후보가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개싸움을 해왔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특히 그 이재명 계열 쪽에서 문재인 관련된 의혹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이 친동생보다도 더 사랑하는 전해철이가 경기지사 한번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재명 빠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저자들은. 그러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정권은 재창출은 못하더라도 문재인 끌어내리고 분탕을 쳐서라도 끌어내리고 당권은 그래도 친문이 계속 잡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친문은 문재인과 소통하는 그 중진급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일부 이재명 쪽으로 갔다고 하는 친문들은 그건 뭐 친문이라기보다도 철새라고 봐야 되겠죠. 권력에 대한 철새. 나는 순장하기 싫다. 그 문재인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그 문재인 세력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친이재명으로 바뀌고 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요, 대선은 제대로 된 후보만 내세우면은 야당이 이깁니다. 내부 분탕만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침이라서 어제 일부러 왜 밤에 방송을 했겠어요. 그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방송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특정 부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유승민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그 쉬운 정권교체가 힘든 것이고, 이준석처럼 들어오면은 비단주머니 3개 준다고 했다가 그 분탕 쳐놓다가 본인 입지 계속 적어지고 있죠. 어제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샌드위치 피켓 들고서는, 피켓 들고서는 걷는 거 보면서, 와, 준석이 고생한다. 왜 이렇게 마음들이 정말 너그러우세요. 저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센 메시지 던지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후보 그동안 그렇게 공격해서 끌어내리고서는 자기가 뭐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죠. 어제 또 기사 냈습니다. 지하철 같이 타고서는. 힘들기만 하면 지하철 같이 타죠. 근데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서울 시내 여의도에서 효자동까지 걸어가는데 앞에 시민들이 몰려들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할 일이 많아요. 후보가 서울 중심가를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 1000만 중에 100만이 나와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마 이준석 어제 되게 뿌듯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수도권의 공개 홍보 거의 최초로 하게 되는데, 오늘 인천 부평에 뜹니다. 말미에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대체 오늘 진짜 수도권에서 행진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둘러싸게 되는지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뉴스 계속 합니다. 이재명, 유동규가 내 측근이면 윤석열은 문재인 측근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유동규와의 관계를 본인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박수영, 유동규, 경기도청 간부회의에도 불참한 실세다. 확대 간부회의에 산하기관장 불참? 상상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체제의 실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깊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청에는 월 1회 확대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본부 실국장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장들까지 참석하는데 가끔 지사가 주재할 때도 있지만 주로 행정 1부지사가 주재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아래 김희경 부지사가 주재하는 확대 간부회의에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역시 실세는 다르다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박소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김문수 지사님과 남경필 지사님 두 분 모시고 행정 1부지사를 역임했는데 확대 간부회의에 산하기관장이 참석하지 않은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감히 실세라고 해도 회의 참석 안 해도 되는 감히 실세라고 회의 참석 안 해도 되는 산하기관장, 그가 중간 간부이지 측근이 아니라는 이재명 지사, 거짓말이 아니면 뭔가라고 따졌습니다. 제 포스팅에 대해 경기도청이 꼬박꼬박 대응하던데 이거 대응하시려면 유동규가 재임 기간 중 확대 간부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매회 확대 간부회의 결과 보고서 사본을 공개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죠. 회의 참석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무주 휴대전화의 혐의도 모른다니 기막힌 검경의 대장동 수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기가 막히다는데 유동규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버렸다거나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면서 소재지를 숨기는 탓에 그냥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 씨와 주변을 추적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되는데 검찰이 놓친 휴대전화는 더 있다고 하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주요 공범들도 휴대전화를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채널A 사건 당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몰아내려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후배 검사가 정진웅이 한동수 검사장을 폭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가 핸드폰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나요? 이러고 마는 거죠. 휴대전화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경찰, 야당 의원이 유동규의 범죄 사실 개요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정상적인 수사기관장이라면 혐의를 파악하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고요. LH 부동산 투기 수사는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통보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뭉갰습니다. 김창룡은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정권의 불법을 덮으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하는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해왔는데요. 검찰도 윤석열 후보 사퇴 이후 충견으로 복귀했다는 거죠. 대장동 수사에서 검경은 현 정권뿐만 아니라 여당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수사가 꼬리 자르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검경이 뭉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이 진실을 밝혔는데 대장동 사건도 특검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무죄 판례 오세훈도 살렸다. 검찰 무혐의 처분. 이게 TV토론에서는 거짓말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가 됐다는 건데 제가 이거 왜 소개해드렸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나 유승민은 지금 거의 확실해지니까요. 그리고 확실하다기보다 하여튼 그런 취지의 음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몇 명 이런 식으로 써먹고 있어요. 경선 얘기 잠깐 해볼까요? 결국에는 2강 1중 9치며 끝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막차 탈 4위의
관심이 집중된다.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1차 경선 때 비전 발표회가 초등학교 학예회 비판을 받았다면 2차 경선 방송 토론은 후보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논란을 낳았는데 홍준표 의원이 조국 수능 때문에 난처해졌죠. 윤석열 후보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시키려던 전략이 역공을 받자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을 바꾸겠다며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5차 방송 토론 이후에는 왕자 논란을 했는데 뭐 진중권도 얘기했지만 잘 했고 결국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의 불찰이라며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표절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죠. 유승민이. 공약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만든 건데 무슨 표절이에요. 앞뒤 얘기도 그래 씨도 안 먹힌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씨알이 맥힐 얘기들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방송 토론이 파괴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승민 스스로 지금 하다가 이상한 얘기했다가 본인이 사진이 찍혔죠. 그래서 유승민은 1중 정도 된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들어올 것이냐? 원희룡이냐? 최재형이냐? 하태경이냐? 황교안이냐? 안상수는 또 빼놨네. 안상수냐? 이렇게 가야죠. 누가 될까요? 자, 4위권 언저리에 있는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원희룡 지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당외 주자를 빼고 면접원이 일일이 지지 후보를 묻는 방식이라 불리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하태경, 상승세를 탄 것 같다.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 TBS, 뒤늦게 김어준과 출연료 서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구두계약 관행이라고 하더니 석 달 뒤 7월에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를 시인한 것이다. 속히 감사 착수해야 된다. 4월 고액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해서 논란이 일었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가 김어준이 뒤늦게 TBS와 서면 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구두 계약으로 하는 거지 누가 계약서를 씁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회당 출연료 200만 원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액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드디어 계약서를 뒤늦게 썼다고 합니다. 감사원 아직까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있는 김어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200만 원씩 받고 있다니. 정현주 종편 취소를 위한 증거를 축적해야 된다.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편향된 언론관을 여실히 보였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종합편성, 종편 퇴출을 위한 상시 감시 체제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정현주가 페이스북에 종편의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시민과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심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종편 채널에 대해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어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을 안내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제안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글을 올리냐 하면서 이런 분이 방심위원장을 맡으면 정상적 심의가 가능하겠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정현주는 글 제목은 내가 아니라 오마이가 붙인 거고 그 글은 종편에 대해서만 언급한 거고 언론 절차에 재갈을 물렸다는 건 아니다. 종편도 그럼 언론 아니냐라고 묻자 종편도 언론은 하나지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정현주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막상 MBC의 도쿄올림픽 방송사고와 관련해서 법적 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 권고만 내렸는데 이건 옳은 판단이냐 생각하자 묻자 방통심의위원 9명 전체가 아닌 방송 소위원회 5명이 내린 독립적 판단이고 관계자 중징계 등 조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겨레 출신인 정현주는 노무현 정부 당시 KBS 사장을 지냈고 방심위원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적기가를 방송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친북 인사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왔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다.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K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집권하면은 임명권을 놓겠다. 민영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죠. 나도 TV 안 본다.
잘 안 본다. 신뢰성이, 공정성이 가지를 않는다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얘기 했죠? 내각제 개헌, 정치적 술수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내각제 개헌하자는 사람들 정치적 술수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유승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어쨌든 어제도 부산 청년 555명이 윤석열 후보 지지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광주의 청년들, 전국의 2,500명의 청년들,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 555명 윤석열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밑바닥에서 진짜 인기가 있는 게 누군지 뚜껑 열어보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문제는 이런 식의 수박 겉핥기 여론조사, 위장당원, 역선택,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나올 겁니다. 계속 윤석열 후보를 흔들려는 시도들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겨내면 예선이 곧 본선이다. 경선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요, 본선 쉽게 갑니다. 왜? 쟤들은 지금 대장동 때문에 그로기 상태 직전에 모여있고 내분 직전에 모여있습니다. 여기도 뭐 내분 상황이죠, 솔직히. 근데 내분이라고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는지 아세요? 현역 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제도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민심이라든지 일반 지지자라든지 단단해요. 다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왜 저쪽은 왜 저러냐? 그 개인 플레이들 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대변인으로서 책사로서 김웅이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김웅이 지금 보세요. 자꾸 김웅을 갖다가 윤석열 후보랑 묶으려고 하는데, 김웅이 윤석열 후보한테 그 해서는 안 될 말 여러 말 했고요. 김웅은 누구 편입니까? 누가 국회의원 시켜줬고 누구의 충견입니까? 캠프에 사람들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홍이든 유든 그냥 개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그게 다수의 소리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왜 김웅 자꾸 제가 왜 보도 안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좀 나오고 분석 기사 나오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웅은 그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으로 미래통합당 생기기 전에 이미 유승민이 그 구정 때 삼고초려에서 데려와가지고 그 유승민의 측근이 된 사람이 김웅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랑 엮으려고 해요.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인천에 가는데, 뭐 저희같이 대중들은 인천시당 뭐 이런 그 당에서 하라고 하시고, 자,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예요. 문화의 거리. 3시 한 반쯤 오셔야 될 거예요. 3시 반. 3시 반쯤에 부평역 5번 출구에서 한 500m 걸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 자, 사실상 첫 수도권 출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부평의 위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천에서도 오기 편하고, 뭐 그 경기도 일대에서, 서부 경기도 일대에서 오기도 편하고, 서울에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 쉽게 갑니다. 부평역에서 한 500m 걸어가면 있는 부평 문화의 거리에 오늘 윤석열이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줍시다, 까이꺼. 그 3시간, 2-3시간 동안 저기 준석이 열심히 걸어봤자, 앞에 뭐 시민이 몰려들질 않잖아요. 경호원도 필요가 없어. 자, 진짜 인파가 뭔지 오늘 보여줘야 되는데, 부평입니다. 한 3시 40분으로 일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나오셔야 돼요. 그 전에 한번 쫙 깔아봅시다. 뭐 어떤 분들은 부평에서 부평 분들 많이 나와주세요. 부평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1호선 연결돼 있거나 뭐 이러면은 다 쉽게 갈 수 있고요. 뭐 부천이나 뭐 저기 그 일대 사시는 분들 다 그냥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부평 끝장냅니다. 오늘만 끝장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또 끝장내는데, 내일은 이따가 저녁 방송하면서 내일은 어디 가는지 일찌감치 오늘 알려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일정이 제가 직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저기 물어봐서 이렇게 하고 보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내일은 충북 단양 구경시장, 내일은 단양 구경시장, 오전에는 단양 구경시장이고 오후에는 경북 김천의 황금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김천 구민분들, 그리고
충북 일대에 계시는 분들 또 다 직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필요한 뉴스들 여러분들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자, 오늘부터는 다 세과시, 윤석열 후보의 세과시가 아니에요. 저는 정확히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전 중립이에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다만 헌법과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누가 지킬 것이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헌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사람이 누구냐, 딱 나오죠. 누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행동을 했느냐, 한미동맹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행동을 해왔냐. 솔직히 여러분들, 그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제 오늘 얘기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난 최소한 1, 2년간 했던 얘기들을 쌓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헌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크리스토퍼 레이, 마칸 델라임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협약을 맺어왔던 것이 윤석열 후보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몸소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바쁘게 다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인지, 대전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광주인지, 울산인지, 인천인지, 아니면은 세종인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해외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그리고 남극까지 댓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부평 사시는 분들, 부평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활발히 댓글 올려주셔서 서로 의사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